사랑했지만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처음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말이 엇갈리고 눈빛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싸우게 될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들 앞에서 많은 부부가 끝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짜 고비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익숙함에 기대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아주 작은 대화 하나, 이해하려는 한 걸음, 그리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의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마음이 멀어진 부부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심리학, 실천적 조언 그리고 감정적 공감을 담아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은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매일 함께 짓는 정서적 집입니다. 이제 그 집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여정,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갈등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싸운다는 건 사랑이 식었다는 뜻 아닐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갈등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갈등은 오히려 연결을 원하는 신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다투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떠난 관계는 싸우지도 않죠.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서로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당신이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왜 그렇게 말해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내가 상처받았어요 라는 감정이 숨어있고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해요. 이 말 속에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갈등을 문제로만 보면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갈등을 신호로 바라보면 관계는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갈등 뒤에 숨은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와 상대의 상처난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 그것이 부부를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둘째, 부부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같은 세계를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전혀 다른 환경, 가치관, 표현 방식을 가진 세계에서 자라왔습니다. 말하자면 부부는 같은 집에 사는 외국인 두 명이 매일 번역기 없이 대화하며 살아가는 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은 왜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은 말없이 전구를 갈고 계좌를 정리하고 차를 점검하며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문제는 사랑의 유무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말로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은 행동으로 사랑을 주지만 서로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토록 애쓰는데 당신은 왜 몰라주는 거야? 이 오해를 푸는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말보다 행동이 익숙한 분이라면 감정도 한두 마디씩 말로 표현해보세요. 감정 표현에 익숙한 분이라면 상대의 행동 속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도 해보세요.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결혼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해주는 여행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의 세상에 발을 들이고 계신가요? 셋째, 대화가 아니라 방어로 가득 찼을 때.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내 말은 안 듣고 당신 말만 맞다고 해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말의 전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대화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 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네 가지 방어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것을 결혼을 무너뜨리는 네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난, 당신은 항상 그래. 방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경멸, 진짜 유치하네요. 벽쌓기, 됐어요. 말하지 맙시다.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는 서서히 정서적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비난을 느낌으로 바꾸어 말하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서운했어요. 방어 대신 책임을 한 조각이라도 인정하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충분히 상처가 되었을 수 있어요. 침묵 대신 잠깐 멈춤을 요청하기.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해요. 진짜 대화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감정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상대가 내 말에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그랬겠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갈등의 핵심은 말의 내용보다 말을 주고받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누가 먼저 갑옷을 벗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혹시 지금 대화가 아니라 방어의 말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넷째,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죠? 부부 갈등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사과를 꺼내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과를 지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거부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더 상처받았어요. 내 감정이 먼저 이해받아야 해요. 사과하면 상대는 더 우위에 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관계에서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사과는 다시 연결하겠다는 제안이며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좋은 사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보다 설명보다 공감 먼저. 그 말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겠어요. 미안해요. 정당화 대신 책임 인정. 제가 그 순간 더 침착했어야 했어요. 사과 후엔 변화의 의지가 담긴 약속.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사과는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관계를 지키려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오래 지킨 부부들은 모두 압니다.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혹시 지금 사과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제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요. 나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가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녹이고 다시 손을 잡는 시작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감정보다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신뢰. 부부 사이의 다툼에서 상처받는 건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말 아픈 건 그 말 뒤에 이젠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는 사랑이 없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이런 말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제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 혼자만 노력하는 기분이에요. 이 말들 뒤에는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감정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감정을 푸는 것보다 먼저 이 사람은 여전히 내 편일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같은 말도 의심으로 들리고 사소한 행동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결국 내 편이야 라는 감정이 회복되면 갈등은 다시 대화로, 오해는 다시 이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작은 실천들. 무조건적인 한마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난 당신 편이에요. 상대의 감정 먼저 꺼내기. 그날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안전 신호 보내기. 지금 이 대화는 싸우자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예요. 신뢰는 말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따뜻한 태도와 예측 가능한 배려 속에서 서서히 다시 쌓입니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상대를 여전히 믿고 있나요? 내 말과 행동은 상대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돕고 있나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신뢰를 다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단, 감정보다 먼저 신뢰의 분위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다툰 뒤에도 이런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우리를 믿고 있어요. 갈등은 있어도 당신과의 관계는 지키고 싶어요. 그 믿음이 관계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고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여섯째, 갈등은 반복된다면 그 패턴을 먼저 보세요. 부부싸움의 원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이번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그날따라 저 사람이 너무 예민해서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지를 반복하고 있느냐입니다. 싸움은 다시 돌아보면 늘 비슷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한쪽이 지적, 다른 쪽이 방어, 말이 격해짐, 침묵, 거리감 혹은 무관심, 서운함 누적, 감정 폭발, 후회, 다시 반복.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갈등 루트를 알아차리는 질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자주 다툴까요? 반복되는 시작 문장은 어떤 말인가요? 화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진 않나요? 이런 질문을 둘이 함께 조용히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갈등 패턴을 바꾸기 위한 회복 루틴 예시. 갈등 후엔 반드시 돌아보기 시간을 갖는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었네. 우리 왜 그럴까? 서로의 감정을 지적이 아닌 관찰로 말하기. 당신이 그 말할 때 예전에도 내가 방어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우리의 관계를 지키자는 문장 만들기. 싸우더라도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말자. 패턴을 보는 힘은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반복되는 방식을 인식하면 반응이 달라지고 관계의 궤도도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왜 맨날 똑같은 싸움을 반복하는 걸까?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둘 중 단 한 사람이 바뀌어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다르게 반응해 볼게. 그 용기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 방향으로 틀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아이에게 부부 갈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많은 부모가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살아있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 어쩔 수 없이 아이도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갈등을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는 갈등을 소리로 보지 않고 불안으로 느낍니다. 어른들이 감정에 휘말려 목소리를 높이거나 서로를 무시하고 침묵할 때 아이에게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 걸까? 저렇게 싸우면 사람은 결국 떠나는 걸까? 사랑은 위험한 거야. 이런 감정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 애착 형성, 자기 가치감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반대로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모습은 아이에게 놀라운 정서적 모델링을 제공합니다. 사람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갈등이 있어도 서로를 다시 이해할 수 있어. 사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회복할 줄 알기 때문에 안전한 거야. 이런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에서 전해집니다. 아이에게 부부 갈등을 회복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방법. 갈등 후 아이에게 진심 어린 설명을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오늘 좀 언성을 높였지. 서로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우리 둘 다 서로를 여전히 많이 아껴. 아이 앞에서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아까는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 고마워. 나도 말투를 부드럽게 할게. 아이의 불안감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시켜주세요. 혹시 오늘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 무서웠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 아빠는 괜찮아.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정서 교육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도 결국 자라서 인간관계를 맺고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갈등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갈등 후에 다시 마음을 연결하는 법입니다. 아이 앞에서 다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회복의 순간들이 아이의 평생 인간관계에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덟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관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갈등 후에 얼마나 잘 회복되느냐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좋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힘에서 유지됩니다. 그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갈등이 반복될수록 생기는 착각. 우리는 원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처럼 되긴 틀린 거 아닐까요? 그때마다 풀긴 했지만 더 가까워지진 않았어요. 이런 생각은 대부분 일시적인 감정 회복만 반복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없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루틴입니다. 작고 반복되는 행동이 다툼을 줄이고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연결을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관계 루틴 5가지. 감정 대화 시간. 매주 1회 주제는 단 하나. 요즘 당신 마음은 어땠어요? 해결책 없이 감정만 나누는 시간. 하루에 한 번 고마운 점 한 가지 말하기. 오늘 커피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말로 표현된 긍정은 감정보다 오래 남습니다. 서로를 위한 미리 약속된 회복 문장 만들기. 우리가 갈등해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갈등 중에도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서운함 노트로 감정 밀린 대화 정리하기. 정리하기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쌓아두기보다 글로 정리해두고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나눕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활동 공유하기. 같이 책 읽기. 관계 코칭 콘텐츠 시청. 명상하기. 같이 성장하는 부부라는 감각은 친밀감을 높입니다. 관계는 감정보다 구조로 유지됩니다. 사랑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루틴은 등대처럼 그 감정을 붙잡아줍니다. 마음이 식었다는 느낌이 들 때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지켜왔던 작은 습관들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나요? 감정이 힘들어질 때 피하지 않고 대화하는 구조가 있나요? 지금 우리의 일상에 서로를 위한 의도된 행동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속적인 사랑은 저절로 흐르지 않습니다. 의도된 구조 속에서 매일 조금씩 쌓여갑니다. 지금 당신이 만드는 작은 루틴 하나가 5년, 10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따뜻하다는 감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결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결혼은 결국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어긋나고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생기는 건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상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다시 연결하겠다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한 감정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남아있으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을 때 사과는 자존심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 되고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 이해의 다리가 되며 반복된 갈등조차도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감정을 공감하는 말 한마디. 눈을 맞추는 5초.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어요라는 짧은 문장. 그 한 가지가 서로의 다친 마음을 열고 잠시 멀어졌던 손을 다시 잡게 해줄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한 번의 큰 변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지만 의도된 변화가 반복될 때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당신은 이미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